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가 네. 불평등인데 네. 경제학에서 불평등은 격차 그 자체를 항상 의미하거든요. 네. 그럼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는 논리적으로 항상 세 가지다. 위에가 꼬꾸라지거나 네. 밑에가 오르거나 중간이 두터워지거나. 네. 그런데 상층과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것은 수출 총액 또는 중국 수출 총액이었다. 우리나라는 92년부터 신창타이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중국 특수를 좀 더 많이 누렸다고 볼 수 있고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한국 경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또 일프로TV 새로운 콘텐츠가 하나 또 만들어졌죠? 네. 네. 저희가 신성장 경제연구소의 최병천 소장님과 예. 지난번에 신과 함께해서 한번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프로님이 굉장히 네. 격양되셨었죠? 뭐 약간 좀 불편한 진실에 가까운 네. 뭐 그런 거여서 이 얘기는 좀 자세히 들어보자. 그쵸. 그냥 뭐 듣기 좋은 얘기는 그냥 들으면 되는데 이거는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무역 적자, 우리나라가 적자 규모가 예사롭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신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중국 경제의 움직임과 네. 우리나라의 움직임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다. 네네. 적자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나라에 뭔가 이상한 신호가 터지면 중국.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야, 여긴가? 중국에 무슨 일 없어? 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그쵸, 그쵸.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되게 설득력 있다. 네. 근데 요즘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일들도 중국과 관계가 매우 깊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 90년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89년도에 동독이 무너지고 네. 90년에 동유럽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고 92년도에 중국은 전면적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14차 당대회, 지금이 20차 당대회인가 아마 이번에 그럴 텐데요. 중국 공산당 5년마다 있는 당대회가 14차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용어를 그때 채택을 해요. 92년도에.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거를 이제 그 한 이후로 실은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사에서 방금 말한 것들이 연속으로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90년대 이후에 어떤 한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이전의 자본주의와 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 좀 다른 자본주의를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덩어리가 컸던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92년부터 받고 그래서 저기술 제조업이 타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를 가입하는 건 2001년이라 그랬잖아요. 재밌는 거는 미국 같은 데는 제조업 일자리 타격을 언제 받냐면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를 가입한 다음에 타격을 받아요. 네. 우리나라가 92년에 받았던 타격을 그러니까 미국은 받게 되는 거죠. 한 박자 있다가. 그런데 2008년 9년에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2008년 9년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한 박자 있다가 다시 이제 부실화돼요. 네. 그래서 그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재정으로 지원해주다가 그러니까 금융 위기를 막으려고 재정 지원을 해서 재정 위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년간에 8년, 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이런저런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중국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2012년 연말과 2013년 연초쯤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죠. 실권을 이제 다 잡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2014년도에 허난성이란 지역을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신창타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신창타이. 예, 지금으로 치면 우리 무슨 뭐 지금 뭐 쌍순환이라든가 공동부유론이나 이런 이제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던지는 네네. 것처럼 2014년에 신창타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던지는데 신창타이가 뭐냐면 영어로는 new normal, 그다음에 한자로는 신상태. 그래서 신창타이가 그러니까 중국판 new normal인 거죠. 그래서 2014년에 그걸 발표를 하는데 2014년에 중국 내부의 이러저런 이제 경제 발전 단계도 좀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 2010년도에 중국이 세계 GDP가 2위 국가로 부상을 해요. 네. 그 전까지의 아주 오랫동안의 세계 GDP 2위를 하던 나라는 일본이었었거든요. 일본이 항상 세계 GDP 2위였는데 중국이 2010년도에 이제 그게 G2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소장님 잠깐 여기서 네. 우리나라 불평등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네네. 중국의 2015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 불평등이 2015년 경부터 네. 표를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보여드리면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불평등이. 우리나라 불평등이. 네. 그런데 중국으로 인해서 그동안 불평등이 늘어났었다. 네. 그런데 그게 좋은 불평등일 수도 있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2015년부터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 15년부터 최근까지 줄어들고 있고 그건 왜 그런지. 최근에 무역 적자, 네. 대중 무역 적자 또는 중국의 수출이 이제 예전만 하지 못하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등등이라든가 뭐 디커플링이라든가 이런 게 하고 있는데 그거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중국의 신창타이 때부터 중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신창타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이면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GDP 한 17% 정도가 중국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건비도 좀 많이 올라요. 농촌의 유유 인력이 좀 많이 사라지면서 그렇죠. 그런 등등의 이제 중국 내부의 원인 때문에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는 뭐를 하게 되냐면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좀 추진하게 돼요. 하나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네. 이거의 연장이 이제 중국 제조 2025였었는데요. 2025.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재 국산화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무역 의존도를 대규모로 줄이게 돼요. 중간재. 그런데 이게 산업구조 고도화를 하는 거는 최근에 미중 어떤 패권 경쟁 그거였죠. 그거의 이랑 원인이죠. 연결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약간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 이제 등장했다 그랬는데 2013년에 등장했는데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발표를 해요. 중국 제조 2025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글로벌 제조업 국가를 크게 3등급으로 나눠서 가장 강력한 제조업 국가를 1등급, 그다음 제조업 국가를 2등급, 그다음 제조업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3등급 국가가 영국, 프랑스, 한국. 그다음에 2등급 제조업 국가를 독일과 일본. 1등급 제조업 국가를 미국으로 간주해요. 네. 그래서 2025년까지는 3등급을 따라잡고 2035년까지는 2등급을 따라잡고 2045년에는 1등급도 따라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대 전략 산업을 이제 막 발표를 해요. 뭐 반도체, 뭐 고정밀 수치 로봇, 우주 항공 장비 등등을. 재밌는 거는 10대 전략 산업의 공통점이 민간 산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군수 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는 우리 옛날 동학 갑오 농민 전쟁 때 일본이 막 조총을 쏘면은 갑오 농민군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대량으로 죽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기 수준의 차이가 달랐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반도체라는 게 정보를 처리하는 거랑 저장하는 게 두 가지 기능이 반도체 핵심인데 반도체 수준이 이게 빨리 처리되는 반도체냐 늦게 처리되는 반도체냐에 따라서 이게 상대방이 오기 전에 총을 쏘냐 온 다음에 총을 쏘냐가 달라질 거잖아요. 마치 서부 영화에서 총을 빨리 뽑는 사람이 빵 하고 총을 먼저 쏘는 것처럼. 그래서 실은 중국 제조 2025는 군사 강국 2025 플랜이랑도 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렇죠. 민군 겸용 산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이거 실은 군사 플랜 아니야? 하면서 이제 견제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뭐 독일 기업, 일본 기업, 프랑스 기업, 영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중국이 그럼 미국이 열심히 쫓아가서 팔지 마 이런 걸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요 즈음부터. 그리고 또 다른 게 그게 이제 실은 산업구조 고도화랑 중국제조 2025가 연결돼서 지금 이제 중국은 중국제조 2025는 얘기를 잘 안 하죠. 네. 왜냐하면 괜히 얘기했다가 미국을 자극해가지고 견제만 많이 받은 꼴이 돼가지고. 네.
이제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거는 특히 중간재 국산화 부분이에요. 중간재가 뭔지를 짧게 설명드리면 원자재가 있고 중간재가 있고 소비재가 있으면 원유, 목재 이런 거는 원자재에 해당하고요. 뭐 화장품 같은 최종 소비재, 요거는 이제 최종 소비재고, 나머지 모두가 중간재다. 그럼 뭐 반도체도 중간재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중간재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부품도 중간재고, 여러 가지 다 중간재인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약 80%가 중간재였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 전까지는 약간 저기술 노동집약적인 걸 열심히 만들다가 네. 기술을 크게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해서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기술 이렇게 4가지로 만든다고 치면 90년대에는 중국이 저기술을 중심으로 했고 2000년대 세계무역기구 가입한 이후에는 중기술을 주로 했다라면 2010년경부터 신창타 이후부터는 야 우리도 이제 첨단 기술. 고기술 및 첨단 기술을 할래 하면서 이제 반도체 플랜이라든가 등등을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약간 저기술 기반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지만 중국이 한 전 세계 제조업의 한 28 내지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지만 선진국의 기술을 위협하지 않는 세계의 공장이었다가 요 즈음부터 선진국을 위협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약간 변화되는 거죠. 어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 추이인데요. 중국이 2007년경에는 중간재 자금률이 77%였다가 2017년 되면 중간재 자금률 한 87%로 높여요. 그리고 무역 의존도도 과거엔 한 55% 정도 해서 이제 34 정도로 낮춰가지고 중국이 중간재를 국산화한다는 얘기와 같은 말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수출이 줄어든단 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적자 수준까지 야. 돌아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자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92년부터 신창타이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중국 특수를 좀 더 많이 누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를 가입한 시점이 완전히 대박을 치는 거거든요. 그 성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경제가 1조 달러인 나라가 성장하는 비율과 10조 달러인 나라가 성장하는 비율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네. 덩치가 더 커진 거니까 총액으로 치면은 그런 것처럼 특히 이제 90년대 한중수교 이후로는 주로 중소기업이 많이 우리나라가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에는 그때부터 대기업들이 중국을 많이 진출하고 그리고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의 대기업들도 2000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에 많이 진출을 해요. 중국에 가입하는 게. 우리는 좀 약간 미리 간 기업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중간재가 국산화되면서 이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가 다 이제 약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연도를 빼면은 2002년부터 2007년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가입한 WTO 가입 이후부터인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9.2%였었어요. 예. 그런데 신창타이를 전후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2018년까지로 치면 2.1%씩만 수출이 증가해요. 거의 10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예. 그거가 줄어든 이유는 중국이 중간재를 내수화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감해서 네.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제조업이 어려워져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중국이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산업구조 고도화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그러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좋은 청년 일자리도 많이 사라져요. 이때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사람도 많아져요. 청년들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 서비스. 격차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서울과 지방만 생각하는데 실은 이게 세계 경제랑 연동해서 실은 우리나라 이제 지역 간의 격차도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한국 경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과 함께를 혹시라도 안 보셨던 분들은 불평등이 축소됐다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어떻게 불평등 그렇죠. 축소되는지. 상중하가 있으면 네.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가 네. 불평등인데 네. 경제학에서 불평등은 격차 그 자체를 항상 의미하거든요. 네. 그럼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는 논리적으로 항상 세 가지다. 위에가
꼬꾸라지거나 네. 밑에가 오르거나 올라가거나. 중간이 두터워지거나 네. 그런데 위에를 상층과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것은 수출. 수출 총액 또는 중국 수출 총액이었다. 그래서 수출 총액은 상관계수로 뽑으면 한 0.861. 네. 예. 중국 수출로 치면 0.832 정도가 수출과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 진위 개수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정도를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불평등이 축소되는. 네, 전체적으로 뭔가 소득이 더 줄어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불평등 지표를 가지고 자꾸 토론장에 갖고 오면 그렇죠. 소음일 뿐이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불평등을 말씀이네요.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법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법으로 수출 전면 금지하면 이제 다들 이제 배고프고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물론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수출가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40% 정도가 수출이거든요. 네. 예. 많을 때는 50%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한 상위 10%, 20%, 30% 및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수출과 연동해서 출렁출렁 거렸다. 그게 이제 좋든 나쁘든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한 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소득이 증가했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좋은 이유가 있을 때 경제가 뭔가 좋은 원인이 작동했을 때 불평등이 증가했더라. 그래서 이게 순서를 불평등 좋다로 읽으면 안 되고 네. 좋은 원인이 있을 때 불평등이 증가했더라.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역 적자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이 2015년부터의 흐름을 쭉 봤을 때 불평등은 점점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그렇죠. 평등. 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가 2015년 이후 불평등 줄어들고 있는데 네. 대신 반대급부로 중국과의 교역 및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흑자액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반대급부로 중국에 있던 공장들 있잖아요. 한국 공장들이 베트남 또는 인도네시아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아, 우리가 대안을 90년대 이후에 보여줬군요. 중국이 했던 역할을 물론 인도네시아 쪽으로. 중국은 인구가 14억 정도 되고 인도네시아는 1억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차이 많네요. 베트남이 나라의 덩치 자체가 중국을 대체할 정도는 안 되는데 동남아시아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질 좋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 베트남, 일부는 인도네시아, 네. 일부는 이제 인도 열심히 이제 우리 강성용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인도 그런 정도로 이제 상대적으로 가고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안 그래도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는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선진국들의 약간 디커플링 또는 포위 예. 특히나 이제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디커플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어떤 무역 비중은 경향적으로 계속 줄어들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러면 이 모든 거를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를 하나의 트렌드로 정리해 보면은 좋은 불평등의 시대는 가고 나쁜 평등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포함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대안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제 중국 안 되니까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그 인도 이런 그렇죠.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은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좀 괜찮아지는 건가요? 그런 면이 부분적으로 있죠. 네. 그러나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인구, 워낙에 그렇죠. 워낙 인구가 있고 지금 전 세계 GDP가 중국이 2위니까. 17% 가까이 된다고 표현했는데요. 미국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미국 전체 GDP를 100으로 놓고 보면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한 72, 73 이 정도 얼추 돼요. 거의 한 70에서 75 사이 정도 따라왔는데요. 네.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단기간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대체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거를 좀 낮아져도 미국 보면 GDP의 굉장히 상당수가 소비잖아요. 맞습니다. 내수 소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돈 많은 분들 돈 더 많이 쓰게 해서 좀 어떻게 돈만 많이 써서는 안 되고요. 네. 인구를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데요. 그게 제일 어렵죠. 미국은 인구가 3.3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전체 수출 비중이 한 15%가 약간 안 돼요. 일본 인구가 1.3억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내수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1.3억 명 규모로도 내수 시장만으로 먹고 살기에는 이제 뭔가 좀 경쟁력이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설명하신 대로 인구 크기, 시장의 사이즈 크기예요. 문제. 네. 우리나라가 인구가 예를 들면 한 5억 명, 10억 명 되면 그냥 우리는 좋은 거 하나 만들어도 한 10만 명 정도가 보내. 그쵸. 우리 인구 중에서는 아주 조금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는 있는 네. 거가 되니 좋은 상품들도 자꾸 나오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뭘 만들어도 지금 우리 이런 그 최병천 소장님 같은 경우 이 엄청난 그 인사이트풀한 콘텐츠를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팔았으면 네.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 이제 또 다르겠죠. 이거 우리도 저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규모가 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규모의 생기는 거라서. 제가 얼른 결혼해서 이게 한두 명으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1억에서 2억 정도를 낳아야지. 1억에서 2억은 어렵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낳아야지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개구리가 뭐한 아니라서. 뭐 100명, 1000명 이거를 아무리 한 가족 전체가 가문 전체가 그걸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나라 전체를 새로 바꾸긴 쉽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품목이 수출 주력 품목이 있는데요. 뭐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쭉 있는데 여기서 약간 진하게 표기 되어 있는 보라색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제외하고 네. 13개에서 6개를 빼면 7개잖아요. 네. 7개가 모두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중국의 신창타 이후에 중국이 이제 산업 구조를 좀 고도화하고 또 한편으로 중간재를 국산화했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요 7개 이 하락한 7개만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어느 나라한테 점유율을 뺏겼냐, 어느 나라 점유율이 올라왔냐라고 비교하면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네 나라를 비교하면 뭐 독일도 있는데 그냥 이 한눈에 보는 차원에서 이걸 보여주면은 우리나라 점유율이 뺏긴 거가 대부분의 나라가 치고 올라온 게 중국이 치고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예. 중국이 점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중국 견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포춘지에 100대 기업이 있는데 예. 2021년가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미국 기업이 제일 많았거든요. 네. 기업 개수로. 지금 중국 기업이 1위예요. 포춘지에 등록돼 있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대부분 다 국유 기업이에요. 국유 기업이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유 기업인데 정부가 망하지 않는 기업인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 하나는 패권 다툼도 있고 논리적으로 좀 정당한 측면도 있어요. 네. 불공정 경쟁이다. 내부 안에서만 돌아가도 너네는 나라가 전 세계 GDP의 20% 약간 안 되는 나라가 한 18% 가까운 되는 나라가 요 무슨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는 짜만한 나라들인데 너네는 나라 전체가 그거를 망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면 그게 공정한 게임이냐. 그래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불공정 게임이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그렇지.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하던 거 하는데 정부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뭐 대만 이런 약간 발전 국가,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들은 국가가 좀 밀어주긴 밀어줬어요. 뭐 네. 보조금도 주고 뭐 세제 혜택도 주고 했는데 그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않았거든요. 한 1% 넘는 나라도 거의 없었죠. 현재 우리나라가 1.7% 정도 되는데 1.7%가 하는 나라는 좀 그나마 봐줄랑 말랑 하는데 17% 되는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전체가 기업이 다 망해버리거나 이제 불공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의 중국 견제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중국이 우리나라가 아까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이 있을 때 결국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거는 기술 수준이 상향 이동한단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일자리를 볼 때도 그냥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점점 국민들 소득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탕탕탕 추격해 오는 거를 지금 미중 패권 다툼이라든가 미국의 중국 견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기술을 중국이 어마어마한 보조금과 이렇게 저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센 방법으로 더 등치도 크면서 그거를
우리나라 혼자는 막을 수 없는데 다행히 전세계적으로. 이제 이 주먹이 센 미국이 야 너네 그렇게 하지 마. 뭐 반도체 첨단 반도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한편으로는 좋은 거다. 그 시장이 뭔가 좀 이제 시장 접근권이라든가 활발한 교류를 맞는 단점이 있고 그러나 시장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가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에서는 기술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글로벌한 상황, 어떤 미국의 중국 견제 등등을 좀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보면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꽤 많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또 어디 가서 기술에 있어서는 그래 탑이잖아요. 맞습니다. 더 노력해야겠네요. 뭐 인구로도 안 되고 내수 안에서도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네요. 특히 중요한 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R&D 투자와 교육 투자. 그럼 아이를 낳아서 똑똑하게 잘 키워야겠네요. 그래도 좀 이제 세금 같은 걸 많이 내도 되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만 질문을 제가 드리면 되게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는 이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다시 하던가 접근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일 텐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그 불평등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불평등이 좋은 결과로 있어서 나타나는 불평등도 있긴 있으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불평등도를 좀 줄이는 사회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이상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가는 과정 중간중간에는 좋은 이유로도 불평등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하기도 하고 또 뭐 나쁜 평등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그래도 신경 써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평등이냐 불평등이냐 이걸 가지고 따질 텐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 이프로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책이 6부 16장 중에서 16장의 마지막에 세 가지 정책 방향이라고 한 게 이프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게 좀 더 이제 약간 그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네. 이거를 인정한다고 전제할 경우는 특히나 불평등이 특히 상층 같은 경우는 좋은 원인으로 증가한 경우가 많고 나쁜 원인으로 축소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고 전제하면 예. 하나는 불평등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경쟁력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 이제 어떤 균형 잡힌 시선, 종합적인 시선, 입체적인 시선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불평등 자체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양식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통합은 여전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동성이 중요하다. 계층 사다리. 그러니까 불평등이랑 좀 다른 의미예요. 불평등은 격차를 의미하는 거라면 이게 이제 격차의 크기 그 자체가 불평등이죠. 근데 이동성은 마치 우리가 돈이 얼마만큼 많냐랑 돈의 그 화폐 순환이 좀 다른 것처럼 순환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름 이렇게 이동성 자기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잖아요. 50년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청년이었죠, 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자녀들도 자기가 역량을 발휘하면 출세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걸 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동성이 크다면 그렇죠. 그 이동의 결과로서의 양극화는 벌어져도 상대적으로 사회 통합 관점에서는 포용 가능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과 이번에 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걸 텐데 불평등의 하층은 누구냐면 노인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빈곤 쪽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층을 끌어올리는 건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그래서 상층의 불평등의 상층은 주로 시장 사이드에서 많이 움직였고 예. 불평등의 하층은 정책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이고 다만 노인분들은 노인과 연동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초고령화 속도가 유엔에 가입한 210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예요. 가장 빠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하는 정책을 함부로 베껴오면 뭔가 탈날 확률이 높고 한국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는 노인 관련된 대책은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고령화 정책은 불평등보다 더 큰 이슈예요. 우리가 경제 성장과 불평등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처럼 절대 빈곤의 문제니까. 그렇죠. 초고령화, 빈곤, 노인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밑에를 위로 끌어올리는 정책은 정책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이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에 우리가 몰입되지 말고 네. 그거는 벌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고 벌어진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좁혀진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관찰만 하되 네. 중요한 건 저소득층 네. 대체로 노인층이다 알고 네. 보면 그 저소득층의 어떤 절대 소득 수준을 좀 높이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 그렇기도 하고 상중하로 원인이 좋은지 나쁜지를 같이 째려보자. 그래서 좋은 원인으로 증가할 때는 좋은 원인으로 증가하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나쁜 원인으로 증가하네? 그러면 개입 가능한 여지가 있으면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중국 경제인데 요즘 중국 경제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좋아지고 있고 좋은 방향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참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1프로TV 새로운 코너 마련해봤고요. 오늘의 시간에는 신성장 경제연구소의 최병천 소장과 몇 번 더 모셔서 들어봐야겠어요. 그럼요. 계속 시리즈는 이어지니까요. 아, 예.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